네, 오늘 IT의 신이죠. 네. 이영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번에 너무 짧았다라는 컴플레인이 있어서 맞아요. 이번에는 넉넉히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거부터 질문을 드릴 건가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이요. 네. 생각보다 선방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 가운데 역시 IT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호실적 이후에 그 뒤에 뭐 시가총액 2등 SK하이닉스 실적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고 대부분 다 좋다라는 게 이제 컨센서스화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처음에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리스크가 있다면 뭡니까? 그래서 반도체 자체의 리스크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허. 없어요? 네, 일단 뭐 그 반도체 사이클상 보면 지금이 어느 정도 이제 중반을 넘어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이클을 보면 산업의 사이클하고 주가의 사이클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연간으로 봐도 산업의 사이클은 계속해서 견조하게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가의 사이클은 이게 선반영 되기 때문에 내년에 업황이 결국 올 하반기에 어떤 주가를 결정짓게 되는데 내년에 대한 업황은 아직까지 그 누구도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죠. 물론 이제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계신 분들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뭐 그 부분이 결국은 이제 하반기 주가를 이제 결정할 건데 네. 당장 지금은 주가가 그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4월, 5월까지는 충분히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16일에 TSMC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월별 매출 발표란 걸 보면 사상 최대 매출을 또 한 번 경신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TSMC 그 실적 중에서도 특히나 그 코어스라고 하는 2.5D 패키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그쪽 캐파, 그러니까 그 영업 실적 흐름이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 HBM이 거기에서 조립이 돼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쪽 뭐 어떤 업황이나 뭐 지금 판매 동향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어떤 투자 흐름들도 굉장히 뭐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주도 견조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그 메모리 스팟 가격이 좀 꺾여서 좀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메모리 스팟 가격이 꺾이면서 이제 B2C 쪽으로의 어떤 그 가격 하락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인프라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AI 인프라 쪽인데 AI 인프라 쪽에서 가격이 꺾이는 걸 보려면 저는 두 가지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대만으로 수출되어 있는 우리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중요할 거고요. 왜 대만으로 수출되는 게 중요하냐면 대만을 통해서 대부분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만으로 수출하는 그 수출 동향, 반도체 수출 동향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TSMC의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첨단 패키징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 이제 올 연말까지 지금 계획된 것보다 더 추가 그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결국 HBM에 대한 수요가 더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말씀 중에 제가 처음부터 왜 리스크를 여쭤봤냐면 지금 반도체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으나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딜의 현물 가격이 슬금슬금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뭐 고정 가격이나 선물 가격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을 아까 방금 주셨던 것처럼 아직은 개의치 할 필요 없다. 이 정도의 무게감인가요? 아니면 그래 실제로 B2C 쪽에서의 이익 둔화는 기정사실화 되니까 약간 프라이싱 하자. 어느 쪽에 좀 더 무게가 있으세요? 일단 제가 반도체를 한 20년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빅 사이클을 제가 한 두 번 정도 겪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과거의 사이클에서 만약에 스팟 가격이 빠졌다. 그러면 이제 꺾었을 거예요. 아하. 제가 뷰를 꺾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팟 가격이 꺾이면 고정거래 가격이 보통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있다가 꺾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파는 게 맞았고요. 과거 사이클로 보면.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주가가 좀 더 선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 스팟 가격하고 마이크론 주가가 거의 선행을 그 굉장히 중요한 선행 지표인데 마이크론 주가가 만약에 추세적으로 꺾였다 그러면 저도 이제 꺾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반도체 사이클을 꺾고 계신 전문가분들도 계신데 이제 과거에 아마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그 반도체 사이클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지양해야 될 말이 이번 사이클은 달라요잖아요. 네네. 네. 항상 이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네. 이번 사이클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하고 진짜로 다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단 전방 시장 수요가 완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AI 혁명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B2C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내구 소비재들이 전방 수요의 70%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B2C가 30%밖에 안 되고 오히려 B2B, AI 인프라 쪽이 70%가 되기 때문에 아하. 지금은 AI 인프라 쪽의 수요가 꺾이는 걸 보려면 스팟 가격이나 어떤 마이크론 주가 이런 것들도 아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대만의 어떤 수출 데이터들 그리고 이제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꺾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후자 쪽에 있는 데이터들은 아직까지 견조합니다. 아, 바로미터가 약간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아, 근데 잠시만요. 네. 아신이 나오셔서 그런지 음. 지금 SK하이닉스가 양전했습니다. 아, 아, 오늘 야, 이 판국에. 네. 그러니까요. 오늘 더 사려고 했는데 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거든요. 뭐 네. 지금도 뭐 늦지 지금, 않았습니다. 네. 네. 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과거에는 디레이 현물 가격 매우 중요했다. 지금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매출의 비중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만 수출이라든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런 설비 투자, 캐페스 증가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완전히 세상이 바뀌고 있군요. 그렇죠. 이제 시장이 B2C하고 B2B가 따로 노는 이게 왜냐하면 B2B 같은 경우는 인프라 성격이 강하고요. 네. B2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떤 그 경기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200만 원 주고 사던 스마트폰이나 PC가 갑자기 300만 원이 될 경우에는 이걸 이제 소비를 이연시키거나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영향을 주는 건데 인프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AI 군비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AI 군비 경쟁이라는 건 결국 미중 패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군수 물자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기가 좀 꺾인다고 해서 인프라 투자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 사이에 보면 뭐 굉장히 핫했던 이슈 중 하나가 그 엔스로픽의 클로드 미토스라는 네. 이번에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데 음. 지금 오퍼스 그보다 좀 상위 버전이에요. 아직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미토스라는 그 이 모델이 왜 이슈가 되는지 잘 모르는데 이 미토스라는 모델이 왜 파괴적이냐면 기존의 글로벌 보안 시스템을 다 뚫어버리는 거냐. 네. 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0를 내면 지난 27년 동안 잘 쓰던 소프트웨어의 최고 취약점을 얘가 찾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스캇 베산트 재무장관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글로벌 5대 그 은행 CEO들이 모여가지고 긴급 회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AI가 워낙 성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그 보안 시스템을 뚫어버리는 그러니까 해커들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총을 쥐어주는 거하고 마찬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원래 일반한테 공개하려고 하다가 지금 일단 제한적으로 어떤 그 전문가 그룹이나 뭐 금융권에만 제한적으로 지금 서비스하기로 했거든요. 네. 지금 그만큼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체감을 못 하고 있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무료 AI 좀 써보다가 챗봇 몇 개 해보다가 이게 할루시네이션 보고 그냥 아유 별거 아니다 라고 웃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코드 짜고 이런 분들 엔지니어들을 보면 정말 이건 섬뜩해요. 네. 이 성능 개선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AI 혁명이라는 게 결국 두 개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하고 전문가 그룹들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체감이. 반도체 업황이 문제가 없을 거다, 리스크가 전혀 없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나오시면 이 질문만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래서 전자예요, 닉스예요, 대표님은? 아. 네. 그러니까 매우 좀 중요한 질문이긴 합니다. 오늘 특히나 가격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네. 일단 그 둘 다 사는 게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또 비싸니까 또 둘 중에 하나를 사야 되면 뭘 사야 되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신다 그러면 일단 투자 성향인데요. 만약에 어떤 이런 테크 혁명이 일어날 때 기술적인 변곡점에서 뭔가 밸류가 레벨업 될 수 있는 회사들. 예를 들면 뭐 모바일 혁명이 일어났어요. 스마트폰이 갑자기 등장했는데 거기서 애플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세상에 없던 것들을 내놓으면서 레벨업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강자였던 뭐 노키아나 모토로라 같은 회사들을 제치면서 뭔가 진화 발전한다. 그런 쪽에 밸류를 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SK 하이닉스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AI 혁명이 시작되면서 SK 하이닉스가 범용이던 메모리를 어떻게 보면 스페셜티, 커스텀된 메모리로 진화하면서 이게 메모리가 결국 파운드리 비즈니스하고 비슷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쪽을 지금 제일 주도를 하고 있는 회사는 SK 하이닉스라고 봐야 됩니다. 전체 매출에서 디램 매출에서 절반 이상이 벌써 HBM 쪽 매출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더 밸류를 주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이제 투자자들 어떻게 보면 그 가치라는 거는 결국 회귀한다.
재기적인 어떤 그런 방법론을 따르시는 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이걸 다 프라이싱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그냥 밸류에이션이 좀 더 저렴한 삼성전자가 좀 좋을 수 있는데, 다만 삼성전자는 퓨어한 메모리 회사는 아니고요. 이 회사는 세트 부문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네. 디스플레이도 있고 전장 부문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 반도체 ETF 같은 관점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배당도 뭐 삼성이 좀 더 전향적이라고 볼 수 있죠. 성향의 차이다. 네, 맞습니다. 한 6대 4 정도로 보시는 것 같은가요? 아니 뭐 편다성 아나운서 거의 뭐 9대 1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네. 여쭤볼까요? 결국 아까 말씀 중에 삼성은 종합 반도체 회사고 SK하이닉스는 종합 반도체까지는 아니고 되게 집중돼 있다라는 말씀인데, 우리 메모리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고민은 아니지만 한 올해 연말 내년쯤에 또 고민은,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다고 합니다. 탑3 다 들어간다고 해요. 먼저 러프하게 볼까요? 탑5에. 그럼 이 돈 갖고 뭘 할 것이냐. 결국 M&A 할 거다. 이런 기대도 많잖아요. 그런 M&A의 밸류체인 상에서 소부장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무슨 AI라는 큰 타픽 속에서 SK하이닉스가 뭐 생뚱맞게 다른 걸 사고 어느 쪽에 가닥이 잡는 겁니까? 일단 소부장 쪽으로도 일부 투자가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반도체라는 게 구조가 트랜지스터 구조나 아니면 칩을 수직으로 쌓거나 하는 데 있어서 머티리얼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뭐 방열 성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부장 쪽으로 투자가 가긴 할 건데, 그거는 원래 하던 것들이었고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메모리 회사가 솔루션 기반으로 아니면 소프트웨어 스택을 뭔가 좀 쌓아간다, 그런 쪽 관점에서 봤을 때는 파운드리 비즈니스처럼 IP를 가진 회사들을 계속해서 어떤 파트너십을 맺거나 아니면 인수합병하는 쪽에 좀 더 밸류를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SK하이닉스가 IP 회사를 사버린다. 그런 네, 날이 온다. 그런 가능성이 높죠. 와. 그럼 진짜 200만 닉스 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는 실적을 네. 이것보다 더 이제 잘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영업이익률이 거의 이제 뭐 70%를 넘어서 80%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그러면 90% 갑니다. 이건 사실 하드웨어 회사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고, 네. 이제는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멀티플 리레이팅 논리가 중요한데, 그 논리에서 제일 기대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TSMC라는 그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결국은 네. IP 어떤 생태계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물론 공정 기술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TSMC를 찾아가면 한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 되는 IP들을 우리 파운드리를 쓰면 이걸 쓸 수 있습니다. 그러고 쫙 펼쳐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식당 가면 아무 메뉴 다 됩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회사를 찾아갔을 경우에 빅테크들이 자기네들 시스템에 맞는 메모리가 필요할 텐데, 거기에 맞는 솔루션들이 니네가 얼마나 준비가 돼 있어? 라고 했을 때 그게 결국 IP 기반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보강을 하고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메모리 회사들도 엔비디아나 아니면 인텔에서 칩 설계하던 인력들을 상당 부분 많이 뽑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더 배가해서 외부 인력도 수혈하고 M&A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 그리고 애플이 LPDDR5 메모리를 가격에 상관없이 싹쓸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비싸게 사면 손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최근에 들어서 빅테크들이 메모리를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그동안에는 메모리가 너무 비싸서 머티리얼 코스트가 올라서 원가가 올라간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빅테크 특히나 선두 기업들이 네. 이걸 조금 더 이제 다른 부분으로 다른 어떤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메모리가 쇼티지가 되는 거는 이제 구조적이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이게 마찰적인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을 더 배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면 후발 업체는 더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에 가까운, 메모리를 기반으로 치킨 게임에 가까운 경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서 제일 두드러지는 두 회사가 있어요. 그게 애플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지금 애플도 디램이나 메모리가 없는 건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가격 불문하고 물량을 끌어모으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이 정도로 쓸어 담아 버리면 후발 업체들, 삼성이나 샤오미나 뭐 오포, 비보 같은 후발 업체들이 네.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뭐 어떤 이제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는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는 영역에서 AI에서 굉장히 뒤처져 있거든요. 사실 한때만 해도 애플이 굉장히 힙한 어떤 그 제품이었는데, 네. 요즘은 그냥 영포티들이 들고 다니는 아재 폰처럼 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결국 AI 쪽에서 뒤처졌기 때문이거든요. 시리에다가 온 디바이스 AI를 빨리 올렸어야 됐는데 그게 늦었습니다.
근데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메모리 백업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사실 안드로이드 쪽이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안드로이드가 결국 구글이잖아요. 네. 그래서 구글 제미나이 나노를 가지고 올리면 이제 되는 건데 애플도 이제 도저히 자체 기술로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구글 제미나이 나노에다가 도움을 받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메모리를 좀 더 많이 갖다 넣으면 여기서 경쟁력이 더 좋아지는 건 맞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을 벌겠다라는 측면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AI 인프라 쪽에서 메모리가 거의 뭐 블랙홀처럼 빨아당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물량도 되고 아무래도 가격 협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힘들면 그냥 AMD나 ASIC 업체들 후발 업체들은 더 힘들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뭐 메모리 가격을 뭐 공격적으로 깎자 뭐 이런 식으로 협상하기보다는 오히려 물량을 더 달라. 그런 식으로 일단 물량 개런티 쪽에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가격보다는. 그러니까 살 수 네. 있을 때 사놔야지 네. 나중에 뭐 위너 텍스홀 되는 거죠. 예, 승자 맞습니다. 독식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깐부치킨 회동 이후에 전자와 닉스가 어쨌든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시세가 났어요. 그리고 그것의 이정표의 가장 중심에는 고유한 기술과 방향성도 있지만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SK하이닉스가 더 이상 영업이익률이 70%대인데 그게 어떻게 90% 갑니까?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네. 그런 고민은 사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글쎄 합의하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더 이상 여기서 고마지는 없지. 그럼 그 다음 행보는 어떻게 가닥을 잡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금 자기네들이 잡고 있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계 수준까지 이익을 뽑아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기업이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영역을 확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종횡으로 펼쳐가야 되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봤을 때는 수평으로 펼쳐서 수많은 어떤 그 플레이어들이 여기 와서 어떤 펼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게 쿠다부터 시작해서 네. 뭐 이제 디지털 트윈이 되는 옴니버스 그리고 로봇 개발을 할 수 있는 아이작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확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봤을 때 알파 마요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 개발해 여기서 개발하면 니네들 불편함 없이 할 수 있게 해줄게 대신에 여기서 개발하면 어떤 개발에 대한 리소스 데이터들이 쌓이죠. 플랫폼이 여기서 점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쿠다처럼. 말 그대로 플랫폼.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수직으로 계속해서 통합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GPU만 하다가 네. 그레이스라는 CPU를 자체 개발해서 쓰기 시작했고 이제는 루빈이라는 GPU하고 딱 페어링해서 베라라는 CPU를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네트워크 쪽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통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서 원래는 뭐 네트워크도 엔보이 링크, 엔보이 스위치 같은 이런 쪽 자체 기술만 고집하다가 이제 이더넷이라는 어떤 오픈 소스 같은 이쪽 진영에다가 길을 열어서 같이 통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원래 칩도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이종 칩들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원래는 엔보이 링크라고 해서 자기네들 칩만 연결을 지원해 줬는데 엔보이 링크 퓨전을 통해서 ASIC 칩하고도 연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통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이제 그록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LPU라는 것들 그러니까 추론을 점점점 더 고도화하고 있는데 추론이라는 것도 이제는 프리필하고 디코드라는 영역을 쪼개서 전문화하고 있고요. 네. 프리필은 이제 루빈 CPX라는 칩셋 어떤 새로운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고 디코드 쪽에서는 아무래도 자체 개발이나 이런 쪽에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냥 그록을 인수해서 LPU를 여기다 끼워 넣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지금 이 모든 행태 전략은 범용성과 호환성이잖아요. 과거에 쿠다로 모든 걸 대변했던 시대는 완전히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목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 기업들의 뭐 소부장, 전자닉스는 뭐 차치하더라도 소부장들이 수혜를 받을 것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네, 일단 최근에 제일 이제 주목을 받는 부분은 이제 네트워크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스케일업이라고 해서 칩하고 칩을 연결하는 솔루션, 그리고 이제 서버하고 서버를 연결하는 게 스케일 아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 한 개를 지어서 여기에다가 트레이닝도 하고 인퍼런스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별도로 지어서 연결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트레이닝 전용 데이터 센터, 인퍼런스 전용 데이터 센터. 그러면 이 사이에 지연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를 광 케이블을 가지고 완전히 빠르게 연결하는 건데 그게 스케일 어크로스라는 컨셉이거든요. 아하. 이제 그런 쪽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네. 물론 이제 미국에 있는 루멘텀이나 코이런트 같은 회사들의 뭐 어떤 광 관련 어떤 솔루션들이 주목받을 수 있지만 네. 그쪽은 사실 우리나라가 뭔가 어떻게 보면 메인스트림의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기판인 것 같습니다.
기판 쪽. 그러니까 이종 칩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여러 개 큰 판때기에다가 이제 칩을 갖다 올려야 되는 거고 네. 이제 거기에서 칩하고 칩 사이에서는 기존의 구리 기반의 전기 통신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걸 완전히 이 기반까지 광 기반으로 바꿔버리자. 근데 이제 반도체라는 거는 광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네. 반도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기 통신으로 시그널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럼 반도체 바로 앞까지 이 광하고 전기를 스위치 바꿔줄 수 있는 트랜시버라는 걸 갖다 넣어야 되는데 네. 네. 그게 요즘에 이야기하는 코 패키지 옵틱스. 그러니까 우리 코워스라고 하는 2.5D 패키징 있잖아요. 거기서 제일 밑단에 있는 플립칩 BGA 위에다가 트랜시버를 올려버리는 게 그게 CPO라는 컨셉이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일 뜨는 게 삼성 전기죠. 네. 네, 삼성 전기가 여기 플립칩 BGA 기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전기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MLCC 쪽 수요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까 댓글 보니까 대표님이 전망하셨던 게 대부분 맞아 떨어진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원래 하시던데. 사이클 좋을 때도 이런 이야기 듣다가 네. 사이클 꺼지면 저놈 때문에 물렸다 이런 거죠. 아니, 그래서 삼성전기 말고도 좋게 네. 보시는 기업이 있는지 몇 네.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 최근에 보면요. 일단 우리가 플립칩 BGA 쪽도 우리나라가 네. 세계 1등은 아니거든요. 근데 세계 1등 회사가 일본의 이비덴이나 이제 신코덴키 같은 회사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도 요즘 PER이 60배 정도 받거든요. 비싸네요. 네, 비쌉니다. 그래서 뭐 보면 여전히 삼성전기가 아직 그 밸류에이션을 보면 지금 한 40배 정도 되니까 여기서 좀 더 이제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삼성전기는 MLCC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 플립칩 BGA 쪽 기판에서 보면 국내 대덕전자라는 회사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코리아 서킷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AI 서버 쪽에서 메인 플레이어는 아닌데 그 예전에 네. 코리아 서킷 같은 거 PCB 기판 너무나 올드 패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기판 업체들이 보통 이제 그 기판이 그 우리가 플립칩 BGA라고 하는 거는 ABF 기판이라고 해요. 아지노 빌더 필름이라는 그 요즘에 아지노 모토라는 그 조미료 회사가 굉장히 핫한데 그 회사가 만드는 절연 필름이 ABF라는 필름이거든요. 네. 그게 없으면 플립칩 BGA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핫한 건데 그게 보통 ABF 기판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 다른 용어로는 플립칩 BGA라고 하고 예전에 우리 그 플립칩 칩 스케일 패키지 AP 패키징 할 때 쓰던 이런 기판이나 아니면 MLB 같은 기판들을 보통 BT 계열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ABF 계열하고 BT 계열이 있는데 방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거는 예전에 레거시라고 하는 건 BT 계열이 대부분인데 근데 이제 BT 계열이 사실 ABF 대비해서 좀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네. 근데 최근에는 BT 쪽도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트렌드는 이거는 맞아요. 마치 디램과 랜드 가격에 따라오르는 듯한 모습. 맞습니다. 네. 거의 정확한 뭐 그 흐름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여전히 BT 쪽은 보면 아이템별로 이거를 이제 원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고객한테 전가하는 회사들은 마진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고 아직까지 전가를 못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 쪽은 아직까지 마진 스퀴즈가 있긴 한데 이 점진적으로 점점 이제 판가를 고객한테 이제 전가하는 흐름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리아 서킷 많이 올랐네요. 아 그럼요. 지금 주가로 뭐 사실 먹을 건 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조네요 시총도. 네. 이야 올타임 하이도 찍었네. 오. 근데 아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는 하락하고 하이닉스는 양전했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실적도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오늘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이미 기대가 이미 많이 반영됐었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까지 보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좀 아웃퍼폼을 했었어요. 주가 퍼포먼스가 좀 더 많이 올랐는데 그 이벤트가 소멸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좀 더 이제 키 맞추기를 하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대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는 이미 재료가 소진된 거고 네. SK 하이닉스는 이제 재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봐야겠죠. 주가 측면에서 맞습니다. SK하이닉스가 23일인가요? 23일이죠. 네. 네, 맞습니다. 편다소 아나운서가 엄청 기다리네요. 23일을. 기사만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말이 나왔으니까 SK하이닉스는 컨센서스가 얼마 정도 잡히고 있습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일단 40조 중후반 정도로 보고 그래도 있는데요. 엄청나네요. 뭐 많이 보는 쪽은 50조까지 보는데 50조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네, 그래도 40조 한 중반은 가능하지 않을까 전자의 생각합니다. 57조에 버금갈 만큼 네. 4자를 볼 수도 있다. 네. 와. 그럼 실적 발표 이후에 더 오를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전에 기대감을 반영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네. 그 숫자는
나오면 이제 재료가 이제 그냥 네. 소진되는 거고요. 소멸되는 거고 결국 가이던스 같아요. 근데 다음 분기 얼마나 할 수 있냐 이 부분인데 일단 두 회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어떤 그 제품 믹스별로 보면 여전히 삼성전자는 범용 비중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범용 D램이나 낸드 플래시 쪽 비중이 높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HBM 쪽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누가 더 세게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이런 이슈들이 많아요. HBM4가 어떻게 보면 어떤 제대로 제조가 안 되다 보니까 루빈 출시가 좀 더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이슈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뉴스 플로우 상에 나오는 것처럼 루빈이 지연이 되면 블랙웰이 올해 예상보다 더 많이 생산이 되겠죠. 그러면 블랙웰이 더 많이 생산된다 그러면 그건 닉스잖아요. 네 닉스가 좀 더 이제 그 부분도 사실 주가에 지금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 말씀은 하이닉스 주주들은 엄청 반기는 뉴스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힌트가 4월 16일 날 이제 아마 TSMC가 디테일한 실적 발표를 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거기서 아마 코어스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간접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출만 제시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근데 디테일한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제품 믹스나 이런 것들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애널리스트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이제 간접적으로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또 지연될 가능성도 뭐 전제도 낮고 네. 또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맞습니다. 지연이 된다면 블랙웰에 대한 블랙웰 그럼 또 SK하이닉스가 거의 항등시처럼 맞습니다. 연동됐으니까. 블랙웰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거의 85% 그러니까요. 점유율을 차지했었고요. 네. 루빈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50에서 60%로 쪼그라들고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가 많이 그러니까 캐치업했고 맞습니다. 30% 정도를 이게 담당하죠. 주가에 반영이 되겠다 이런 네. 거네요. 되게 중요한 부분 같은데 그거. 네. 네, 그래서 TSMC 실적을 굉장히 긴장하면서 제가 좀 그러니까요.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아까 16일이라고 하셨죠? 네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반도체 업황 호황을 기반으로 했을 때 반도체 업종 장단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일단 상반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레벨보다는 훨씬 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일단 이제 그 외생 변수 때문에 주가가 빠졌거든요. 이게 뭐 펀더멘탈 이슈나 사이클상의 어떤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기술적인 반등이든 아니면 다시 뭐 어떻게 보면 다시 구조적으로 반등하든 네. 일단 상반기까지는 편안하게 보고 있고 하반기는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출연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격의 사이클에서 Q로 넘어가는 네. 요 전환이 아마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 서버 쪽에서 어떤 비중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그게 이제 결국은 ASP에 어느 정도 하락을 만들어낼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아, 대신에 이제 Q는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ASP가 가격이 좀 떨어지면 기존에 눌려있던 B2C 소비 수요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수요가 네. 없어진 게 아니라 원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냥 소비를 그냥 지연시킨 거거든요. 그거는 해답을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아신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화두를 몇 개 던지시는 거예요. J 커버가 갈 거냐? 그건 가진 자들이 바라는 거죠. Q도 늘고 P가 주춤하다가 덩달아 늘고. 그러기에는 쇼티지는 다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희망 회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꼭 Q가 늘면 P가 안 되더라. 수요와 공급의 법칙,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더 이상 이 가격의 오름은 주춤할 거다. 현물 가격 봐라. 이미 조짐이 보인다.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 같아요. 결론 한번 내주세요. 그 송곳 질문을 이렇게 하시면 피해갈 데가 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피해갈 데가 없이 그냥 질문을 저렇게 송곳 질문을 하는 경우도 참 드문데 네. 어떻게 도망갈 구멍을 안 아, 주시네요. 빈센트가 송곳 네. 질문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매우 중요한 말씀을 되게 던지셔서 회피하고 싶은 질문이긴 네. 한데 그냥 이게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제가 틀리면 좋겠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시장의 어떤 주도하는 투자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이제 기존의 투자 아이디어는 P의 사이클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ASP가 올라가고 지금 가격이 올라가니까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뭐 주도 상승 흐름을 이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Q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러면 매출도 좋아지고 거기서 뭐 규모의 경제가 나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어라는 투자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긴 하지만 기존의 투자 아이디어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이슈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아마 사이클상 주가 사이클로 볼 때는 한번 조정을 받고 가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거칠게 간다 그러면 사이클 한번 꺾고 진짜 세게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요게 마치 한 사이클처럼 그냥 이번에 조정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덜컹거렸다가 다시 갈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결국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증가율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여부에 따라 조금 더 다를 것 같습니다. 온도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에는 최앞단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해서 투자하면 그것을 강세장 속에서의 잠깐의 조정, 지려밟고 가겠다라는 것으로 보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행태를 쭉 봤는데 최근에 그들이 잘 모르겠는데 무슨 사모대출에 연동돼 있다 그러고 금리도 오른다 그러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매크로 장세 속에서 불안하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못 간다. 그러니까 그 확률상 가더라도 그럼 머리 아프게 하반기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작년부터 투자했던 사람들 벌써 한 두세 배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한 타임 쉬자 이런 것도 컨센서스인데 근데 또 쉬었다가 작년부터 유행했던 게 포모 아닙니까? 너무나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 플러스 좀 더 스페시픽하게 그 안에 하나만 더 보자면 뭐가 있습니까? 힌트를 좀 보자면 일단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 작년 10월 이후로 보면 빅테크들의 어떤 주가 레벨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하향 조정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싸져 있는 것도 맞지만 미국 기준으로 보면요.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굉장히 지금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뭐 코로나19 때 그 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뭐 포워드 PER 기준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S&P 500에서 소프트웨어 섹터들이 거의 뭐 PR 20배 수준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 쪽에 뭔가 이제 하반기에 노이즈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트렌드하고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당장 4월, 5월에는 소프트웨어를 팔고 하드웨어를 사자라는 기조예요. 지금 어떤 월가의 주요 흐름들을 보면 그런 건데 네. 하반기를 이야기를 하자고 보면 요게 약간 역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다시 바뀝니까? 네. 그래서 하드웨어에서 충분히 수익을 냈으니까 소프트웨어가 싸져 있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갈 수는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드는 P에서 Q로 넘어가는 사이클에서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그 굴곡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강력한 통과 의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네네. 얘기인가요? 자, 뭐 역시 아십니다. 네. 오늘 아닙니다. 되게 이거 너무 질문을 날카롭게 네. 하셔가지고 아니, 오늘은 왜냐면 오늘 장이 벌써 거의 약보합까지 올라왔어요. 네네. 네, 심지어 오늘- 코스닥은 양전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협상이 깨졌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가 거의 시세를 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많은 가운데 왜냐면 오늘 따라붙은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아까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지난번부터 나오셔갖고 결국 이 메모리 사이클은 과거와는 다르고 P의 사이클에서 한 번도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Q의 사이클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시장은 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이게 진땀이 나는데 빈센트님의 질문이 네. 어디 가서도 받을 수 없는 질문들. 네. 딱 이렇게 빌드업 하시는데 이렇게 피해갈 때를 딱딱딱 막아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잘 나와주세요. 네. 좋은 거죠? 네. 네. 시청자분들이 좋겠죠. 뭐. 시청자분들은 좋으십니다. 네. 네. 네, 오늘 아신 이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브리핑 좀 해볼까요? 네, 지금 우리 시장 힘이 진짜 좋네요. 음. 네, 코스피는 0.6% 하락까지 낙폭을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0.3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리고 하이닉스는 심지어 네. 1.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겠네요. 네. 지난번에 우리 그 당첨자들은 전부 네, 네, 댓글로 발표를 드렸고요. 네.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품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무슨 역할 하신다면서요? 네,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체 진행을 맡았고요. 네. 오전에 오시면 빈센트를 볼 수 있다고요. 네, 저는 네. 점심 바로 직전에 하고 뭐 저뿐만 아니고 여기 화면에 나오네요. 주옥 같은 분들 많잖아요. 이선엽 장군, 박병창 이사, 우리 장우진 프로, 또 그쵸. 우리 여의도 이정재부터 시작해서 배재원, 김장렬, 이건희 뭐 다 총출동하고 또 김프로님이 거의 좌장을 맡으시니까요. 한번 토요일 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열차 탑승하셔갖고 좋은 추억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더블 밸류업은 내일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